불쾌한 골짜기라든가 아날로그 호러, 뒷배경을 알 수 없는 공포 영상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또는 편집을 한 이 영상들을 보고 기겁하는 것을 보고 기묘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실제 사타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린 여러분들, 딥그린입니다. 새해입니다.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 1월 1일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이렇게 촬영을 한다라는 게 엄청 새로운 기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다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는 지금인데,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세팅도 약간 바꿨거든요. 카메라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많이 추가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촬영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구상해놨던 것들을 1월 1일부터 또 이렇게 꺼내보게 될 것 같아요. 1월 1일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신년이라는 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새해 첫 곡으로 들은 곡은 어떤 곡인가요? 처음으로 먹었던 음식은 뭔가요?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 뭔가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저는 딱히 의미 부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게 1월 1일이고 또 신년이고 새해를 맞는 기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각 치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종 치고 또 카운트 다운하고 이런 거 그런 거에 의미 부여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어릴 때 뭐 가족들이랑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좀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또 그냥 그 자체가 좀 즐겁기도 했는데 요새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가 바뀌는 것에 또 많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1년 1년이 지나가면서 변해간다라는 게 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저찌됐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그동안 또 너무 감사드리고 1월 24일인가 23일인가에 제가 첫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쭉 해오고 있는데 곧 있으면은 이 채널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거네요.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갈 날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센치한 모습을 많이 보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거는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저희 그린이 분이시든 또는 뭐 그냥 구독을 안 하고 보는 분이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참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는 엄청 행운인 것 같아요.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붕뜬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기대가 되는 한 해인 것 같나요? 2025년이 좀 힘들었다 또는 못 같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026년에 훨씬 더 좋은 한 해를 맞으실 거고 2025년을 즐겁게 보내셨다면 올해가 더 즐거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어떤 길이든 그거 자체만으로 엄청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부로 뭐 예단하는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진 않지만 더 좋은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렘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 말고도 다른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테고 또 1월 1일 신년 인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겹도록 많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가 또 인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다 말입니다. 저도 신년이 되고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정신 건강이라거나 뭐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내실을 굳게 다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여행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억지로라도 이거저것을 보고 경험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취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일 체험 같은 거나 뭐 경험 삼아서 해보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자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뭐랄까요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너무 먹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어떤 시간 조작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지루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하고 뭔가 톡톡 터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즐겁고 또는 좀 공포스럽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 하루하루가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면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고 평범해지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뭐라도 좀 경험을 해보고 뭐라도 찍어보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그런 편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 있는 하루하루 또 1년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와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음악은 진짜 많이 듣고 느끼고 즐길 거고요. 옛날에는 좀 어두운 터널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다음 해가 오고 미래라는 것이 두렵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라는 것보다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는 다음 해가 또 바뀌고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좀 두려웠던, 무서웠던 느낌으로 신년을 맞이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20대 중후반을 또 지나쳐 가시는 분들 중에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잘 될 겁니다. 이 말 역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겠지만 저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사람이라는 거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겪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역시 다 잘 지나쳐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자고 잘 먹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보고 그런 식으로 그 시기를 많이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좀 건강한 몸과 정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절대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면은 항상 무조건 빨리 병원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측면캠을 저걸로 안 하고 저기 왼쪽 얼굴을 비추는 걸로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긴 한데 방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나 좀 잘 살리는 편으로 좀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앞으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있고 또 정면캠은 당연히 뭐 무조건 메인캠이니까 들고 갈 겁니다. 들고 갈 거고 여기저기 또 올해는 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촬영 환경이 어떻게 또 바뀔지 뭐 야외 촬영은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걸로도 이제 제 채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기분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주절주절 좀 이야기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게시물에다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훈훈한 인사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유튜브 하기를 진짜 잘했습니다. 새해 첫 영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들고 오지? 뭐를 하지?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있었는데 원래는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콘텐츠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긴 했는데 조금은 다른 포맷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들고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충 그 대본 정리한 것만 봐도 이게 한 3시간 분량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을 쓰는 거를 일단은 중단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3시간짜리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촬영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본 자체가 한 60%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게 3시간 분량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 대본을 제 입맛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5시간 분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주기를 못 맞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거를 좀 제껴두고 대본을 재작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주제
주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제가 작성을 하다 말았던 대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꺼내 들게 된 거죠. 그런 대본들이 쫙 있어요. 폐기는 아닌데 지금 영화 이야기를 하는 그 플롯을 크게 벗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라 가지고 공포라는 장르 안에 국한되어 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의 플롯을 잡아놓은 뒤로 일단은 묵혀뒀던 대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꺼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그거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 거고, 원래 작성해뒀던 그 대본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더 축약을 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날려야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상을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년 첫 영상으로 그걸 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년 첫 영상으로 어떤 주제가 가장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뒤져보면서 이거를 하는 게 맞겠다, 이거를 첫 영상으로 하는 게 채널의 방향성이랑 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프닝 토크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이따가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광고를 먼저 주셨던 인터넷 끝판왕에서 다시 광고를 주셨어요. 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혜택이라거나 지원금들 못 받아가시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준다고 해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66-2025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광고 한번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런 지원금들 받을 수 있는 거 놓치면 억울하니까 꼭 연락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광고와 함께 또 영상 오프닝을 또 마쳐보도록 할 건데, 그럼 여기에서 또 그냥 잡다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흑백요리사 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흑백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임성근 셰프, 그 진짜 너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한테 완전 푹 빠져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사짜 냄새가 볼볼 풍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실력만큼은 완전 찐도백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되게 가벼워 보이는 언행이랑 손짓이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력은 너무 진짜인 거예요. 그 5화였나? 단체 미션에서도 끝!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약간 타격감도 있고, 또 저 아저씨 빌런을 자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꽉 찬 수레가 요란했던 거예요. 보통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매력있다 하고 너무 재밌다. 방송인으로서의 그런 자질도 대단하고, 약간 그 화를 보고 되게 믿음이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또 화요일 지나고 8, 9, 10화가 이제 또 열렸잖아요. 윤주모 님이 임성근 셰프를 딱 이렇게 간택을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윤주모님 이거 사람 좀 볼 줄 아시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미션에서 1등을 하고 세이프존으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탑7으로 미리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진짜 엄청난 실력자구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막 파인다이닝에서 일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막 이렇게 칼질하고 막 멋진 디시들을 만들고 있는데 둘이서만 막 뛰어다니고 숯불 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즌 1을 안 봤는데 또 시즌 1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다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시즌 1이랑 또 다른 진짜 즐거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 아저씨가 좀 메인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흑백요리사 2 같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손종원, 뭐 요리 괴물, 아기 맹수님 그런 캐릭터성이 많이 분산되었다가 최강록 셰프가 제일 메인 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까놓고 보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 슈퍼스타가 임성근 셰프였던 거예요. 그 임성근 셰프가 한식 대첩 3 우승자이기도 하신데 그게 또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때는 제가 그냥 대학
대학교 생활 열심히 술 먹고 놀러 다니고 할 때라 가지고 잘 몰랐는데 거기서 또 우승을 하시고 결승전 날이 또 자기 업장이 불이 홀라당 다 타버려 가지고 전손된 그런 날이기도 했대요. 근데 그거를 딛고 제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음식을 잘하는 명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냥 범인이구나, 이 사람 진짜 범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흑백 요리사 나오셨던 거기 모든 분들이 사실 다들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되게 독특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계신 게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 12, 13? 그 다음 주가 끝이죠. 되게 기다려지는데 그 임성근 셰프님이 또 어디까지 올라가실지도 궁금하고, 이건 약간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손종원 셰프랑 요리 괴물 아저씨랑 또 둘이 1대1 붙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승자는 또 누굴지, 이번 이 흑백 요리사 제작진들 또 편집자들 같은 경우에 또 너무 참 지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거 끊을지, 다 안 보여줄지, 딱 끊을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당해. 이미 여기 낚싯바늘 입에 딱 걸린 상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보여주면 안 돼, 보여주면 안 돼, 뭔가 이 타임라인상 다 안 보여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보여주겠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막 보게 되는, 질질 끌려가는, 그게 참 이게 편집자의 역량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세트장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너무 멋있고 또 막 소름이 돋기도 하고 전율이 오기도 하고, 막 그 작가들이라든가 이 연출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고 또 편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지구나,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고 계신다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 재미로는 너무 원탑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즐겁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성근 셰프 진짜 개상남자인 게, 자기 그 유튜브에다가 임짱TV 이것도 약간 진짜 사짜 느낌 나잖아요. 그 안에 또 들어있는 내용은 되게 알찬 내용으로 또 가득하고, 보통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고 있는 임성근 셰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틀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임짱TV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자기 업장에서 쓸 짜그리 레시피 공개해버리고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이게 뚝 끊어버리시는 게, 이런 독특한 사람들을 또 발굴해내고 또 보게 되는 게 경연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나, 순기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따라 뭔가 제가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좀 격양돼 있는 느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봤던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게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 또 오프닝 토크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음악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새해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덕분에 또 올해 한 해 잘 지낼 수 있었다, 또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DM들에 하나하나 또 답장을 해드리다가 한 분께서 되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딥그린님의 새해 첫 곡은 어떤 걸로 들으실 건가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어요. 그거를 봤던 때가 한 12시 43분쯤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때 그 질문을 받아봤을 때 새해 첫 곡을 들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분께 또 샤라웃을 날려드리면서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곡을 다음으로 미루고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그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새해 첫 곡으로 들었던 음악은 바로 프랭크 오션의 셀프 컨트롤입니다. 프랭크 오션은 다시 앨범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도 완벽한 습작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앨범을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완벽주의자라고 익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또는 블론드라는 앨범, 그리고 채널 오렌지라는 앨범을 뛰어넘을 만큼 완벽한 앨범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앨범을 내지 않을 거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블론드라는 앨범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앨범인지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미한 안개 같은 공허와 동시에 위로를 던지는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앨범을 들을 거면 전곡을 처음부터 다 듣고 느껴보시길 바래요. 다 듣고 나면은 흩뿌연 잔상만 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앨범이 끝나고 그저 눈동자만 굴리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 앨범이 그런 앨범입니다. 가사들이 이렇게 현학적이고 시적이고 상징성이 가득한데 이토록 크게 다가오는 앨범은 저는 처음 느껴봤어요. 그 중에서 셀프 컨트롤은 이 앨범의 최고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앨범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멋진 곡이라고 한다면 핑크 플러스 화이트라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소름 끼치는 거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 완벽한 곡이 세상에 몇 곡이나 있을까요? 이제는 블론드라는 앨범은 결코 힙스터들만을 위한 앨범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중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사람들 입에서 너무나도 많이 오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전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이 곡이 끝나고 느끼는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별하고 난 뒤인가? 어디에서 느낀 감정들이고 공허고 구멍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의 곡 구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가사를 나눠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싶었어요. 이 노래에서 오션이 지정해놓은 청자가 좀 모호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프랭크 오션이라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가 좀 모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버린 옛사랑에게 많은 것들을 묻어뒀고 자신의 마음까지 맡겨뒀지만 헤어지고 꽤나 빠르게 등을 돌려버린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맡겨둔 마음이 너무 많아서 그 감정들이 휘발될 때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이 노래에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구질구질해요. 그래서 그 상대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사 안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에게 하는 이야기, 나의 가슴에게 하는 이야기, 독백끝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채실 겁니다. 떠나야 하는 걸 아는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설득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은 바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지었던 것이었고요. 근데 그런 설득이 실패하면서 노래가 끝나게 돼요. 슬픔이라는 것에는 어떤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가 버린 사람에 대한 어떤 공허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즐겁게 잘 웃다가도 순식간에 찾아오는 그런 공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음악에는 되게 러프한 기타 리프랑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공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보다 이 노래에 비트가 없어요. 노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트, 둥탁탁 둥탁탁 이렇게 하는 그런 비트가 없고, 낮게 울려 퍼지는 베이스 소리와 순간순간 울부짖듯 튀어 올라오는 일렉 기타, 이거 두 개로만 곡을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난 여름을 같이 보냈던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또 추억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되게 호소력짙은 오션의 보컬이 시작하게 돼요. 오늘 밤 너의 야한 꿈에 남자친구가 되도록 할게. 카인 선로에 코를 대고, 그리고 넌 머리 잘랐지만 여전히 탈색된 삶을 살고 있었잖아.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가 똑같은 조언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의 타이밍마저 완벽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절절한 미련과 후회를 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Keep a place for me I sleep between your is nothing. 이 부분이 침먼크 소리로 나와요. 침먼크 보이스라는 게 되게 좀 장난스럽고 애교 있고 짓궂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자리 하나만 남겨줘. 내가 너희 둘 사이에 껴서 잘게. 진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날 위해서 한 자리만 남겨줘 라고 하는, 지나간 연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연인은 이미 또 새로운 애인이 있는 거죠.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둘이가 한 침대를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너희 사이 안에 껴서 내가 잘게,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냥 옆에 있게만 해줘. 네가 다른 사람 만나든 아니든 그거 괜찮으니까 내가 외롭지 않게 내 공허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고 비루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칩뭉크 보이스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가볍고 장난스럽고 진지하지 않은 척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나 진짜 하나도 안 괜찮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너희 사이에 껴서 자도 되냐고 떠봤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라도 진짜 들어가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마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구차해지기 싫어서 괜히 장난스럽게 쿨해 보이는 척, 오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옛 연인 옆이 아니라 그들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게 돼요. 이거를 자기 본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가서야 이 가사를 자기 본연의 목소리로 다 기어 들어가는 풀 죽은 목소리로 늘어놓습니다. Keep a place for me, for me. I sleep between your feet, nothing. Keep a place for me, for me. 반복되는 이 코러스 다음에 일렉 기타가 울음 짓는 소리로 잠깐 반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사실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가 여기에 같이 원래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다음에 완전히 자기의 절제력을 잃고 감정을 폭발시켰던 것 같아요. I know you gotta live. Take time to summertime. Yeah, but just a night. You got a someone coming. This beating game. No, you got it. 무슨 교회 성가대 찬송가 같은 느낌으로 쫙 부르면서 되게 쓸쓸한 공허함과 여운을 남기면서 그렇게 따끈하게 돼요. 충격적인 곡 구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참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방바닥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갖고 기절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심상이 떠오르기도 해요. 저한테 진짜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화이트 페라리와 함께 고요한 태풍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곡을 소개하면서도 엄청난 여운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놀라운 곡을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블론드 안에 들어가 있는 곡들은 충격적이고 대단한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중에도 이 한 곡 한 곡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곡 소개를 이렇게 또 막 흥분해가지고 한 게 되게 또 오랜만이네요. I Thought You Wanted to Dance에 이어서 또 흥분을 한 곡인데 이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이랑 새해 첫 영상으로 어떤 거를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앞전에 잠깐 했잖아요. 제 채널 방향성을 좀 더 공고히 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공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따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콘크리트 살인사건 그거를 또 들고 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공포에 중독된 자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최종장에 있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생각에 좀 아이디어를 줬던 영상이 있었어요. 기반으로 또 이야기를 전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알고리즘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좋은 곡이라거나 또는 흑백요리사라거나 이런 거 뜨다가도 이런 공포스러운 것들이 드문드문 뜨거든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은 관련된 조금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내용들의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공포 중독, 제가 느꼈던 공포 중독, 고어 중독 이런 것들의 연장선들 이런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포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공포라는 그 감정에 국한되어 있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포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거고 심도라는 것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해볼 것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레벨의 단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이 공포 단계에 대한 영감을 얻었던 거는 프랑스어 단어가 이제 유튜브 제목인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이제 영감을 얻은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중독에 관한 한 주제를 놓고 단계별로 어떻게 빠져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레벨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중독의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분 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공포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포라는 그 감정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감정이라든가 충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위험 감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포라는 것을 감지하는 특수한 능력으로 인해서 인류는 더더욱 존속이 가능했습니다. 공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겁이 많고 약하고 비이성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어떤 생존을 위한 육감 또는 경보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미지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낯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나에게 우호적인지 공격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미지의 위험이라는 것이겠죠. 피 그리고 시체라는 것은 격렬한 전투를 하거나 뭐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겠죠. 생각을 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기능을 저는 그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우리는 공포라는 감정을 일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얻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하니까요. 세상에 거의 우리가 모르는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다 밝혀진 것들이 너무 많고 병들이라든가 존재들에 대한 것들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지로부터 오는 공포라는 것은 어둠을 제외한다면은, 또는 그 안에서 누군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느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또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거나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라는 것이 하나의 흥미거리, 스릴 이런 것으로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영화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스릴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에서 특유의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특이한 형태의 즐거움 또는 뭐 스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겁이 많았던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그 조상들 역시 위험 감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을 매개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어 버린 공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 특수성에 대해서 좀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벨 1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공포 영화 시청을 하고 뭐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봤다고 하면은 되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포 영화를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고 나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자기 그림자만 봐도 놀랄 거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마치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걷는 기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본 공포 영화는 에나벨, 컨저링 또는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공포 영화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포 영화에서 클리셰처럼 쓰이는 그런 연출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벨 1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공포 영화를 지나치게 잘 보거나 그런 것들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벨 2입니다. 공포를 즐기기 시작한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전히 혼자서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불을 다 꺼놓고 보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부터 공포는 나의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꽤나 대범해진 탓에 영화에서 보여주는 클리셰 이런 것들은 나를 놀라게 하고 공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나네?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공포에 대해서 점점 단련이 되기 시작을 해요. 공포 수작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온, 셔터 이런 영화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링이 될 수도 있겠고, 고전 영화들 중에서 꽤나 잘 만들어진 공포 영화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모든 공식들을 때려 넣은 그런 세련된 공포 영화들보다 오히려 과거에 날 것인 그런 영화들이 더 공포스럽고 재밌다고 느낄 겁니다. 그 다음은 레벨 3입니다. 이제 이 단계부터는 혼자서 불을 꺼놓고 공포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레벨 2에서는 나의 선택지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면은, 레벨 3부터는 공포 게임이라든가 뭐 공포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꽤나 대범해졌습니다. 혼자서
능동적으로 공포 영화를 찾게 되고 친구들이 없어도 혼자서 이 공포 영화들을 소비하는 날들이 많아져요. 평범한 공포 영화들로부터 면역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보통은 레벨 2랑 3에 그 사이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포심은 조금은 남아있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넘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고 건강하게 이 영화라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2.5단계 정도에 분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3단계부터는 꽤나 마니악틱한 그런 공포 영화들을 즐기게 되고 점점 언더그라운드 영화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화로 특정이 가능하냐라고 한다면은 비가튼이라는 영화를 보기 시작하게 되고 이 영화가 주는 공포와 특유의 분위기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꽤나 철학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공포 영화 또는 고어 영화 안에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네크로맨틱, 포제션, 제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공포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공포라는 것을 넘어서 어느 정도 고어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손을 뻗치게 될 거고 점점 중독이 되어져 가겠죠. 그 다음은 레벨 4입니다. 완전히 공포 안으로 들어왔고 나갈 수 없는 문을 열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어두운 쪽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공포 영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공포라는 장르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는 것에도 여러 가지 하위 장르들이 있잖아요. 로맨스 영화, 성장 영화, 공포 영화, 드라마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장르들이 있을 텐데 그 밑에는 또 여러 가지 하위 장르들이 있습니다. 공포라는 것에도, 공포 영화라는 것에도 몇 가지의 흐름이 있고 갈래들이 있음을 점점 눈치채게 돼요. 우리나라 K-호러라는 것도 엄청 유행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곡성, 기담 이런 영화들이 있겠고 J-호러, 일본 영화라고 한다면 기니어 피그, 오디션, 쇼군의 사디즘, 제 채널에서 자주 다뤘던 그런 영화들에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프렌치, 뉴웨이브 호러, 익스트리미티 영화들을 모두 섭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물들 중에서 공포 영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점점 좀 현실과 맞닿아 있는 공포들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불쾌한 골짜기라든가 아날로그 호러, 개인 제작자들 또는 아마추어 제작들이 만든 뒷배경을 알 수 없는 공포 영상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레벨 4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벨 5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심각한 실제 고어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이크 스너프에 준하는 영상들을 봐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레벨 4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준 스너프 영화들을 몇 개 봐왔고 고어 영화들에 꽤나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보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도 공포 영화를 하나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포함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집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서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런 것들을 봐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레벨이 바로 이 공포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보게 되는 문학들 역시 만만치 않아요. 만화책이라고 한다면 뭐 이토준지의 책을 읽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딱 여기에 이 레벨에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넘어갈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레벨 5부터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5는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을 아득하게 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아득하게 넘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부터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미치광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추천을 받을 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는 실제 스너프 필름에 가까운 그런 영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남들이 이거 고어 영화 중에 이거 수작이다, 이건 바이블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받으면은 그 봐야겠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다 봤으니까. 그 신고어 영화 등급표가 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최하단에 있는 그 진짜 실제 스너프 필름이라든가 또는 가학 포르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물들을 가져다가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너프 R73, KT 트릴로지, 페터스 먼처스, 푸바, MD 팝, 오그리시 컬렉션, 뭐
이런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정체를 아신다고 하면은 정체를 아는 것조차도 좀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의 최악의 고어 컴필레이션을 모아놓은 그런 집들인데, 그런 모음집들을 보면서 어떤 새로운 자극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레벨 5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거스트 언더그라운드라든가 또는 기니어 피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충격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것이 사실이고, 그 무뎌진 감각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봐야겠다 또는 나는 살아남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가짜보다는 실제를 봐야겠다 라고 하고는 이상한 것들을 혼자서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뭐 라이브 리크 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스트 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실제 스너프 필름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중학생 때 애들이 막 교탁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고어 영상 보고 있을 때 그런 걸로 이제 실수로 몇 번 본 거지, 실제로 뭐 제가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병적으로 스너프라든가 공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속에 있는 공포를 조금 더 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증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살로 소돔의 120일의 원작이 되었던 소돔의 120일, 마르키스 드 사드의 작품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책들인데, 제가 이거를 원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훨씬 더 영화보다 끔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공포 중독의 단계 맨 마지막에 최하단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알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 레벨 6단계부터는 조금 초현실주의 같은 느낌으로 레벨 6입니다. 바로 실제 사타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블랙메탈에 목을 메었던 사람들이 여기 다수 포진해 있어요. 블랙메탈이라든가 둠메탈, 뭐 데스메탈 이런 어두운 하위 장르들이 있잖아요. 블랙메탈 자체는 몇 번 듣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심연에 있는 장르들은 결코 듣지 않거든요.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음악적 정체성이라든가 컨셉을 넘어서 실제로 뭔가에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메이햄의 데드가 될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데드라는 사람은 특히나 죽음이라는 것을, 그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괴이한 짓을 하고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자해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 머리에다가 산탄총을 쏴서 를 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죽음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메탈 씬에는 실제 사타니스트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고, 디섹션이라는 밴드에 존 노드베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이고요. 블랙메탈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앨범 중 하나인 Storm of the Light Band이라는 앨범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사타니스트였고요. 이 세계를 부정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해요. MLO라는 실존 집단에 꽤나 깊게 연루돼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한 존재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오류라는 것에 가깝고, 창조라는 것도 저주고, 구원이라는 것은 곧 죽음이다 라는 그런 교리가 또는 논리가 이 집단에 퍼져 있었는데, 본에게 있어서 사탄은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라거나 영혼을 갖다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이 논리 자체를 거부하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동성애자 남성을 살인하고 실형을 살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소한 2006년에 존 노드베이트는 펜타그램을 딱 그려놓고 그 중앙에서 총으로 스스로를 쏴서 살을 하는 것으로 이 삶을 끝냈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포라는 것, 그리고 또 사탄이라는 것, 여러 가지 관념이라는 것은 그런 척하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어두운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것이 컨셉이라거나 공포스러워 보이는 의무감에 충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존 노드베이트 이 사람은 달랐던 거예요. 음악이 어둡거나 사탄적이어서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버렸고, 자신의 예술적인 영감이라든가 컨셉과 실제의 삶을 분리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이미 망가져 있는 정신세계에서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존 노드베이트랑 알베르튼 까뮤랑 가장 또 대척점인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실존
실존적인 공포라는 것에 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관점으로 봐도 죽어있다라고 하는 상태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훨씬 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 뜻대로 결말을 지어버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레벨 7단계부터는 그냥 비이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고어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컴플레이션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극을 잃어버려서 끝없는 기묘한 쾌락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 영상들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스너프 R73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새드 사탄이라든가 이런 딥웹에서 또는 다크웹에서 우리가 구해보기도 힘든 그 영상들을 만들어 제작하고, 이런 영상물들이라거나 위험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또는 편집을 한 이 영상들을 보고 기겁하는 것을 보고 기묘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닐 거고, 이미 레벨 5단계부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레벨 6부터는 인간의 범주를 어느 정도는 아득하게 넘어버린 인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의 옆에 붙어있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초월해가 남들에게도 내가 느꼈던 공포들, 변태적인 이 성향들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최종 단계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세팔 이분의 영상은 레벨 10단계까지 구분을 해놨지만, 저는 그걸 보고 조금은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 식대로 이거를 축약을 하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레벨 5가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지만,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심연을 바라본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 실제 공포 영상들을 제작하고 세상에선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남들이 보고 충격을 받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다크웹에서 이 사람들이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약간 팟캐스트처럼 또는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들 또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들, 쇼크 사이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직접 안에 들어가고 보고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호기심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채울 수 있도록 코너 구성을 계속 해볼 거고, 공포 또는 처음에 고어 영화로 하이브를 받았던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런 컨텐츠들을 쭉 이어나갈 거라는 예고를 드리기 위해서 신년 첫 영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 이 대본을 다시 꺼내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꺼내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상으로, 또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 나설 거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2025년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저랑 재밌는 거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 더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신다면 그건 역시 또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원래 하던 것들에 좀 더 힘을 실는다고 하면은 그 힘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또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딥그린이었습니다.